안녕하세요. 중년의 여성입니다. 저는 요새 인생을 재밌게 사는 법을 뒤늦게 배워 정말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는데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배움의 정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왔던 젊음을 다 보내고 지금은 주름이 자글자글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멋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혼자서 차를 마시면서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곳 썰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대한민국 여자들이라면 모두가 공감부터 하고 시원하게 한 바가지 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즉 고부관계죠. 저도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곤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싫어서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부관계는 여자들만 아는 공통의 관심사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여느 고부관계와는 특별히 다릅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와 처음부터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시어머니를 떠나보냈는데요. 전 지금도 창가에 눈만 내리면 시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특별한 고부관계를 자랑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가슴 먹먹한 제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생선가게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서 자라왔죠. 그래서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고 또래보다 빨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뱃사람으로 배를 탔는데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서 집의 가세는 더 기울어졌어요. 저는 일찍 학교를 마치면 엄마의 생선가게를 도우며 일손을 보태야만 했습니다. 그런 삶이 적응이라도 된 것일까요? 나중에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생선가게에서 하는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 싶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홀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도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휴일이 없이 가게 일을 하시던 엄마도 쉴 수 있었어요. 비록 제 몸은 힘들었지만 마루에 앉아서 하루라도 쉬는 엄마를 보면 기쁜 마음이 들었네요. 그리고 생선가게랑은 다르게 매달 정확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 것도 무척 보람되고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커피를 타는 일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졸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뭐든지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와서 아등바등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모르는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은 무섭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그런 제게 의지가 되어주고 항상 옆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리님이었어요. 타지에서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으니 그 사람이 더욱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였는지 그 사람이 되게 든든해 보였거든요. 사실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대리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제 마음에 들켜버린 지 며칠 만에 우리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어요. 의젓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완고한 주장으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인 사돈 집안을 맞듣지 않아 하셨네요. 사실 시어머니도 일찍 사별을 하고 홀로 남편을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며느리가 온전한 집안에서 성장한 딸이길 바라셨죠. 하지만 아들이 데리고 온 처녀가 가방끈 짧은 가난한 생선가게 딸이었으니 제가 생각해봐도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처음에는 무척 서럽더라고요. 낯선 집안에 시집을 와서 구박만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전 나름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시장에서 냉이를 샀는데 제가 된장국을 한번 끓여봤어요. 아유, 간이 왜 이렇게 쎄? 넌 어떻게 된 애가 된장국 하나를 제대로 끓이지 못하니? 대체 뭘 배워온 거야? 간이 너무 세요? 이상하다. 된장이 너무 짠가? 됐다. 냉이 된장국 먹다가 병 걸리겠다. 우리 아들 주지 말고 너나 많이 먹어라. 하지만 저의 어떤 예쁜 짓도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생트집을 만들어서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해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절 위로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고대 시집살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처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을 배워야 한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호출 때문에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랐어요. 또 그렇게 불려가면 매일 혼나기만 하다 보니 괜히 기가 더 죽고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심술궂은 마귀할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고향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도 살기 바쁘다 보니 엄마한테 따로 시간 내서 안부 전화도 한 번 할 틈도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으니 머릿속이 멍해지는 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고향집에 내려갔고 병실에 힘겹게 누워있는 엄마를 마주했어요. 순간 눈물이 앞에 가리더니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엄마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져서 예쁘게 잘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효도도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저를 꼭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정아, 네가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 어머니가 힘을 내시지 않겠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렇게 누워 계셔도 아마 네 엄마가 네가 이렇게 울고 힘들어하는 거 다 듣고 알고 계실 거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네? 무슨 얘기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도 갑자기 쓰러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근데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 같이 산 인생이 긴데 왜 그리 못한 얘기가 많았던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그게 마음이 아팠어. 소정이 너는 나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건강히 일어나실 때까지 사부인 곁을 지켜드려. 사부인이 건강해지시면 그때 올라와도 돼.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저 정말 엄마 곁에 있어드려도 돼요? 시어머니의 제안에 크게 놀랐어요. 늘 엄격하고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였는데 다정하고 인자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항상 째려보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따뜻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지요. 평소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부인이 아프다며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내려와 저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모색할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서 저희 엄마는 변변한 영정사진도 하나 없었습니다. 급하게 구한 사진을 놓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데 옥장이 무너지더군요.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두 발로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를 똑바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소정아, 이리 와서 앉아보거라. 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지? 큰일을 견디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거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넘기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술이라도 떠야지. 이러다가 너까지 큰일 난다. 상관없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제가 엄마를 차디찬 곳에 두고서 어떻게 밥을 목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나도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먹어야 버티지. 이러다간 네가 잘못되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 지금은 어머니 말 못 들겠어요. 너 내가 나중에 저승에 가서 네 엄마 만났을 때 할 말 없게 만들 거니? 너를 위해서 먹으라는 게 아니야. 네 엄마 생각해서 먹으라는 거지. 네 엄마가 저기 누워서도 얼마나 슬프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슬퍼하기만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냔 말이야. 지금은 네가 정신 차려서 너희 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 잘 보내드려야지. 엄마 가는 길 안 볼 셈이니? 네가 그랬잖아. 엄마한테 효도도 못하고 보내드린다며. 네가 힘내는 게 엄마한테는 효도다. 그러니까 효도한다 생각하고 얼른 밥 한 술 떠. 사람이 너무 큰일을 당하면 눈물도 안 난다고 하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절 먹이려고 다그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 시어머니를 붙들고 큰 소리로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엄하면서도 따뜻한 말 속에서 친정엄마를 떠올렸나 봅니다.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저희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네요. 가장 힘든 시기에 받게 되었던 시어머니의 위로는 평생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살면서 왜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나쁜 날도 있었고 같이 혀 깨물고 죽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 말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 생각하면 어떤 위기도 다시 버틸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를 보내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고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고운 며느리를 보는 게 신이 나셨지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서 심수를 내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며느리인지 테스트도 해보고 싶었다나요. 그런데 아무리 구박을 하고 미워해도 제가 희죽거리며 웃는데 그런 저를 미워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던 거죠. 그렇게 허망하게 친정엄마를 보내고 나니 제게도 기댈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존재가 있었지만 남편이 어디 여자 마음을 다 아나요? 그래도 같은 여자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친정엄마한테 못해본 애교도 부리면서 정말 잘 지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시어머니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제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신호음이 가도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길한 마음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거실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뇌졸중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시어머니도 뇌졸중이라는 말을 들으니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이제야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시어머니마저도 잃게 될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환자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됐지만 늦게 발견한 탓에 합병증으로 한쪽 몸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듣게 되었네요. 앞으로는 혼자서 거동을 못하게 되어서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셔야 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 남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한테 냉담하게 굴더라고요. 혼자 사셨던 시어머니는 이제는 보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동아들이었던 저희 남편이 모셔야 마땅한데도 수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민 없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말렸지만 제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쓰러졌을 때 나중이 되면 못한 말들이 후회가 남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저는 살아있는 시어머니와 사는 동안 많은 말을 나누며 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후회한 점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되신 것이 불편해서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과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하루아침에 불구가 되니 시어머니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는 충분히 됐지만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혼자서 바른 짝도 씻기가 어려우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도 시어머니는 혼자 씻겠다고 한동안 고집을 부리셨어요. 사실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손수 씻겨드리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죠. 하필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밥숟가락도 잘 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머지 왼손이 있으니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혼자서 드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네요. 그래서 저도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제 도움받는 게 싫다고 심술을 부리시더니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제 도움을 받기로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몸도 마음도 다치고 나니 많이 힘드셨겠죠.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엄마를 본 채만 채 하니
그 속이 아니셨을 테죠. 당신, 요즘 대체 몸도 편찮으신 어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어쨌다고 난리야. 당신 요즘 어머니한테 짜증만 부리고 한 번 살갑게 대한 적이 없잖아.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당신이 힘이 되어드려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엄마, 이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불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야. 저 노인네 하필 마디가 될 게 뭐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지. 당신은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 내가 정성스럽게 모실 거니까 당신은 그냥 옆에서 어머니 위로 날드리고 가끔 말동무라도 해드리란 말이야. 당신 살가운 아들이었으면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어머니 문제를 해결했는데 남편의 달라진 태도 때문에 저희 부부는 말다툼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한쪽 몸을 아예 쓸 수가 없다 보니 저는 시어머니한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돌보듯 오인 신경을 곤두세우고 봐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저도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잠자리까지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대화를 하는 시간도 거의 없어졌어요.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풀 사이도 없이 또 오해가 생기면서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또 다른 문제는 맞벌이 부부이던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생활비 관련해서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들게 되었는데 마치 제가 쓸데없는 곳에 흥청망청 쓴 것처럼 몰아세우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당신 이리 좀 와봐.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내가 좀 아껴 쓰라고 말했어, 안 했어? 도대체 집안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오냔 말이야. 무슨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다고 매번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당신한테 말했잖아. 어머니 약이 바뀌어서 약값도 비싸고 재활치료비며 그런 것들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많이 될 것 같다고. 카드 명세서 보면 거의 다 병원 관련해서 나온 것들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다 당신 어머니 치료비에 썼다고. 병원비 말고도 수두룩하게 썼는데 뭘 안 썼다고 큰 소리야.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대체 어디다가 쓰고 다니는 거냐고. 요즘 돈을 안 버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는 거야? 알았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신경 쓸게. 제발 조용히 좀 얘기해. 옆방에서 어머니가 다 듣겠다고. 그리고 요즘 어머니가 병원 다니시면서 기력이 많이 딸려서 몸보신할 만한 재료들로 음식 좀 했어. 그러다 보니 좀 더 나았나 보지. 당신이 요새 어머니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 약도 비싼 걸로 바꿨다며. 그럼 대체 무슨 보신까지 해? 그리고 이제 병들었는데 보신한다고 얼마나 나아지겠어. 그러니까 더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쓰란 말이야. 알겠어? 어머님이 당장은 한쪽 몸을 움직이시지는 못하지만 병원에서는 재활을 통해서 호전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님도 조금이나마 제게 짐이 덜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느라 힘을 쓰셨고 그래서인지 재활훈련이 끝나고 나면 파김치처럼 녹초가 되고 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짠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를 제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리라 다짐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생활비를 아껴 쓰라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더군요. 사실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난 후부터는
시어머니가 다달이 병원비와 생활비 쪽으로 돈을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대며 돈 얘기를 들먹이곤 했죠. 자기 엄마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직을 볼 수 있는지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외벌이로 혼자 벌다 보니 가장으로서 책임감에 걱정이 앞선 거라고 생각하며 날카롭게 구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세월은 손살처럼 흘러갔고 어느덧 제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산 지 약 20년이나 지났더군요. 편마비를 겪는 시어머니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은 유독 이상하게 제 몸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더라고요. 현기증이 핑하게 돌더니 헛구역질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배가 콕콕 찌는 듯이 기분 나쁜 통증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창밖에 눈이 예쁘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통증을 참아가며 시어머니와 창가에 앉아서 한참을 눈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더군요. 그리고 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며느리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신 어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주셨고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옮겨진 병원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월 시어머니 병수발만 하면서 지내온 제가 비암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네요. 여보, 나 어떡해? 내가 위암에 걸렸다네. 신도 너무하신다. 나한테 어쩜 이래? 암덩어리 그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병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선 달 것 없어. 일단 태어나고 다시 예약 잡고 오라고 하니까 집에 빨리 가자. 엄마 혼자 있다며. 당신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어쩜 그래 사람이? 그러게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상태가 이래? 사람이 얼마나 둔하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냔 말이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이 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런 말은 못할 망정.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온종일 어머니 돌보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어. 나 20년 동안이나 하루도 한눈 팔지 않고 어머니 모셨잖아. 당신이 무슨 어머니 모셨다 그래? 그냥 같이 산 거지. 안 그래? 누가 들으면 대단한 효분한 줄 알겠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나한테 당신 병수발이라도 들어달란 소린 하지 마. 솔직히 나한테 그런 거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차갑게 구는 남편에게 정말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를 20년이나 모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이 한 작자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다고도 볼 수 없지만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것보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해온 정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픈 아내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차가워진 것이 제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그간 외로웠을 수도 있었겠다는 마음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서둘러 시어머니가 저 없이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언제 또 컨디션이 나빠질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괜찮을 때라도 남편과 예전 생각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데이트라도 즐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회사 건물 뒤편에서 민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쩜 좋을까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온 줄 아시면 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니 동현 씨가요. 아무래도 저 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동현이가? 소정이, 네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우리 동현이가 그래도 바람필 놈은 아닌데. 아니다. 이게 다 내 탓이지. 네가 내 옆에만 붙어 있으니 그놈이 한눈을 팔고 그런 짓을 했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쓰러졌을 때 죽었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너한테 그런 꼴을 보인 거야.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따 그 사람 오면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야근이었다는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들어오더군요. 저는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모르는 척 천연덕스럽게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 그녀가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 생각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바람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제 다 봤어. 발뺌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봤다고? 혹시 어제 당신 우리 회사에 왔던 거야?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봤다니 잘 됐네. 맞아. 나 다른 사람 좋아해. 당신도 어차피 암에 걸렸고 나 당신 병실에 하는 모습 못 봐. 네가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신다니까 같이 산 거지. 내가 네 병수발이나 들려고 살았겠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게 지금 바람핀 당신이 할 소리야. 당신 진짜 뻔뻔하다. 그리고 어떻게 20년이나 같이 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 나 어제 당신이 봤다는 여자랑 이미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야. 진작부터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병든 노모는 싫다고 해서 내가 당신이랑 이혼만 안 하면 당신이 우리 엄만 알아서 잘 모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당신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우리 엄만 알아서 모실 테니까 이혼이나 해. 저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남은 건 병든 몸뚱이밖에 없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난 남편이 이혼을 당당히 요구해오니 참 비참했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마치 병든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마구 치밀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과 더 이상 엮이는 건 제 남은 인생에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제시했고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위자료도 아주 많이 받아냈죠. 얼마나 그년이랑 붙어 살고 싶으면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구멀 없이 다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갈라서게 되었지만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 걱정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 저도 별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 몸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저는 제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며 암 치료에 전념했고 다행히 점점 호전되기도 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 뒤늦게 시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건너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는데 시어머니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가 예민한 분이라 잠자리도 많이 가리시는데 낯선 곳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전 한동안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소정 씨 되시나요? 네, 제가 박소정인데 누구세요? 여기는 행복요양원인데요. 정말숙 씨라고 아실까요? 네, 저희 시어머니예요. 혹시 저희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를 못 뵌 지 오래여서요.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요즘 따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기는 한데 정말숙 씨가 저한테 며느님 연락처를 주시면서 요양병원으로 한번 만나러 와줄 수 있냐고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저를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건 요양병원 간호사님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전 한편으론 반가우면서도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까지 들으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너무 오랜만에 어머님을 만나는 거라 죄송한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괜히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게 다가와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아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네요. 그런데 제 손을 잡은 어머니는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소정아, 그간 잘 지냈니? 너도 나 돌보느라 병 들어서 암에 걸렸다면서. 병은 다 나은 거야? 네, 치료 잘 받고 좋아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보살펴드렸어야 하는 건데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그런 말 마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다 그놈이 나쁜 놈이지. 소정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한테 빚을 갚기 위함이다. 네? 어머니, 빚이라뇨? 내가 배 아파 난 내 자식도 내가 병에 걸리니까 나를 차가운 눈으로 보는데 그래도 너만은 안 그랬다.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몸이 불편한 나를 씻기고 입히며 내 수발을 다 들어줬지. 그런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내가 긴 인생 살면서 너한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너한테 내 남은 재산을 전부 다 증여하기로 했다. 네가 거절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소정이 네가 내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말씀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연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제게 당신의 전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죠. 이미 시어머니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 변호사를 불러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처리해 두신 상황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는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잘 생각해보니 지금이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식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남한테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말이 되냐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걸더군요. 하지만 이미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걸어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어머님이 제게 주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 그동안 못 나눴던 점을 마음껏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몇 년을 사시다가 편안하게 주무시듯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여행도 다니며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쇠병도 완벽히 고쳐져서 건강도 되찾았네요. 이 모든 게 다 저희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가끔은 저와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던 우리 시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요.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어머니를 추억하곤 합니다. 눈을 유독 좋아하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전 첫눈이 내리면 어머니를 뵙고 오곤 하죠. 어머니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사무치게 그리워지네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척 그리운 사람이 있으시겠죠? 제 이야기를 통해 그리운 일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만 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